주택 소유보다 공유, 주거 솔루션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넷 편집부국장 김규태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 온통 부동산 얘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올랐다, 전세 물량이 없다, 몇 번째 정책이 나왔다, 아주 골치 아프고 마음 아픈 얘기들만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을 사지 않고도 입지가 좋은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를 머물 수 있는 사회주택이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협력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전문 미디어 이로운넷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사회주택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안으로 떠오르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출연하신 토론자 패널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 좌측 시청자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계시는 박세영 LH 사회주택 선도사업 추진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H에 근무하는 박세영입니다. 저는 LH에서 사회주택 선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김영철 더함 운영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김영철입니다. 저희 더함은 남양주시 별내와 고양시 지축에서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정책연구소의 유승수입니다. 저는 주로 도시 분야와 주거 분야 쪽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이자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경호입니다. 저희 협회는 2015년에 20개 정도 회원사가 모여서 출범을 했고요. 한국에서 사회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주거 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지금은 한 80개 정도 회원사가 모여서 열심히 사회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멀리서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간단하게 사회주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 위원장님께서 사회주택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아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사회주택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임대료나 주거 안전 관련한 정의들을 보면 공공주택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보면은 대체로 서구에서 19세기 도시화 과정에서부터 종교단체나 노동조합이나 풀뿌리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개혁 같은 곳들이 이걸 공급했으면 사회주택이라고 부르고 20세기 들어와서 공기업이 이걸 공급하면 공공주택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같은 곳은 이게 둘 다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갈 텐데요. 법적 정의는 내리기 나름인데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은 핵심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공급 주체가 누구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느냐 정도는 또 추가로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명확한 정의가 있진 않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임무를 담당하신 박세영 단장님께 LH에서는 어떻게 정의하시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LH에서는 1916년도부터 토지임대부 방식과 공공지원 리치형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회주택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19년 2월 달에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에서는 19년도에 LH형 사회주택, 공동재주택 로드맵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회주택 정의를 LH와 사회적 경제체가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주택이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임대주택 방식에 있어서 설계 참여형 사회주택과 매임 약정형 사회주택 이 두 가지 방식을 새롭게 런칭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의 검색, 이로운넷 기사를 보시면 어떤 건지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전문가들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사회주택은 무엇이냐 그럴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
집을 사기 위한, 그래서 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니까 자본을 모으기까지 저렴한 임대로 살 수 있는 집, 그러니까 전세를 대체할 주거 사다리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집, 그러니까 집을 살 필요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형태를 사회주택으로 보기로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정의랑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을 일단은 최경호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선이 사실 저는 둘 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 소유는 바람직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모두가 자가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이제 노동이 유연화되고 인구 이동이 잦을수록 더욱 자가 소유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집은 원래가 비싼 거라서 투기가 없어도 비싼 거고 토지 가격이 뭐 아주 저렴해져도 건축비가 남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이 개개인들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뭐 아무리 LTV나 DTI 이런 규제를 완화해줘도 뭐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안정된 직장이 있지 않으면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거는 보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주 이사 다니셔야 하는 경우도 이제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주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승수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추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평생 살 수 있는 주택 개념 둘 다 저는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아직까지 사회주택이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어느 하나 그 두 가지 잣대 하나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걸 좀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거 복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거 안정화 차원이거든요. 아까 이제 최경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 주거 수요를 다양하게 맞춰줄 수 있는 게 사회주택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집단화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상당히 낙인 효과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게 사회주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더함은 그 별내에 협동조합 아파트를 그 시행을 직접 하는 등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김영철 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가를 보유한다는 건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느 정도 이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다는 관점만으로도 시민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임대로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요즘 언급되고 있는 지분 적립형이나 지분 공유형 같은 걸 결합할 경우에는 임대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사시다가 점차적으로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취득하시면서 결국엔 자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도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좀 결합되는 지점도 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LH의 단장님, 박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공공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회주택을 경우에서 이제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이 그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도 평생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현재까지 공급되었던 사회주택이나 공급되고 있는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전환을 위해서 사회주택에 대한 홍보가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주택을 건설할 때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 공간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공동체 활성화, 또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이런 것들도 같이 공급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패널 네 분 다 한마디씩 해주셨는데요. 뭐 더 보강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LH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가 1조 8천억 원으로 지난 2012년보다 2.5배가량 늘었다고 최근 국회의원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사회주택은 그 일정 부분을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공공 부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민간 자본을 활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사회주택으로 일정 정도 더 넘기는 방향이 어떠냐라고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 단장님께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정부의 주택정책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일단 보고요. 저희 그 국내 사회주택의 경우는 우리 공공임대주택하고 입주자 계층이나 임대료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 국내 사회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공주택에 비해서는 어떤 소규모 맞춤형 공급도 가능하고 또 자생적 컨텐츠를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이런 게 장점이 좀 있고요. 민간주택에 비해서는 저렴한 임대와 안정적 거주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17년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한번 언급했고 19년 2월 달에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사회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 거버넌스 구축이나 제도 법령 정비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국토부 규준 공급 물량보다 더 많은 20년도까지 2,000호로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약간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 있으신가 좀 궁금합니다. 김 이사님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은 그 자체로 가지는 정책적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자를 좀 감수를 하더라도 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특히 소득 분위가 1분위에서 3분위 정도 되시는 분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의 임기 중에 목표가 공임 같은 경우는 60만 호 정도가 되고요. 사실 그리고 또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나온 사회주택의 그 공급 물량 목표는 사실 2,000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너무 불균형해서 뭐를 떼서 어디다가 준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맞지 않고 제 생각에는 사회주택 단독적으로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좀 더 풀 자체를 늘리는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득 분위가 3에서 6분위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자가를 구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하는데 결코 이렇게 쉬우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소득 분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또 사회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주택하고 공임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목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둘 다가 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로섬 게임에서 한쪽 파일을 다른 쪽에 가져간다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상승이 되면서 사회주택에 갖고 있는 포션 자체가 그 자체로 늘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게 또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최 박사님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체로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그 현재 현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국정 과제로서 공공주택 유형 통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 대상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통합해서 가고 그 소득에 따라서 주거비 지출할 수 있게끔 통합하자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회주택도 여기에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희는 사실 가격은 공공주택과 경쟁하고 서비스는 민간주택 시장에서의 주택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뭐 당장은 좀 더 소득 분위기가 높은 분들을 상대로 하지만 사회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형편이 좋고 공공주택에 살면 더 어렵다라는 이런 사회적 낙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를 이제 포괄하고 싶고 물량을 공공과 뭐 이렇게 넘겨받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 공사 과정에서의 신용 보강, 리스크 관리, 뭐 입주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거는 공공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티 공간을 기획한다던가 뭐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뭐 설계를 하고 또 이 성실하게 이걸 또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걸 하는 건 또 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잘 하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똑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거지. 얘는 사회주택, 얘는 공공주택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경쟁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좀 민간인 입장,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별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회주택 관련된 얘기를 계속 좀 진행하다 보면,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국내 사회주택들이 역시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약 75%가 서울에 있고, 뭐 수도권까지 보면 95.5%가 서울의 수도권에 위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회주택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지, 전주에서 직접 이걸 많이 고민하신 유승수 연구원님께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이외에는 사실 전주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이라는 도입한 지자체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사회주택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은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법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주택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 관이 협력해서 전주시의 집 문제,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바라봤고요. 사회가 이제 조례상으로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의는 내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 많이 만나뵙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집 문제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주거 문제는 정말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지방 도시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수도권만 높게 보는데 저희가 기본 주거복지 실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IR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거라고 하면 예컨대 이제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임대료가 주거 임대료만 30만 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청년이나 특히 이제 장애인층이나 고령자층에서 주거비 부담을 지방 도시에서도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저희 이제 사각지대와 민간임대주택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게 사회주택을 보는데 이제 예컨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 사실상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택 전용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녀 가구가 들어가기에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미스매칭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기준주택을 매입을 해서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는 매입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제 그분 중에 이제 장애인분이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갔는데 예컨대 지체 장애인분이신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은 됐지만 지역사회에서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의 이런 지역 문제도 해결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많이 확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또 이것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네, 최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있는데 안 짓고 있자니 그렇고, 근데 짓자니 계속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됩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제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사회주택 활성화는 필요한데. 사실 지방에서의 문제는 이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라기보다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리고 소득이 낮아서 생기는 주거비 부담의 문제가 있어서요. 일자리 연계형이라던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회통합형으로 설계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모든 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고 지역이 상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뭐 사회주택을 없는 데 가서 무조건 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사회주택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2부에는 해외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례는 없는지 해외 사례도 좀 연구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주택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또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